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돈,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결혼은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맞아요. 결혼은 현실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서로를 원망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돈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엄마라는 사람은 돈, 재산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파혼했거든요. 너 정말 후회할 거다! 라고 저한테 큰 소리 쳤던 그 인간이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면접을 보러 왔죠. 오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오늘의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에헤이,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나 서울대야, 서울대. 농담, 농담. 너 가뜩이나 오늘도 카페 가서 일해야 하는데 이런 거로 체력 낭비하지 마. 내가 과제 도와줄게. 오케이?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 제가 먼저 대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말투 덕분에 호감이 생겼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명문대 서울대 학생이었죠. 저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주변에서는 서울대생을 만났으니 이대로만 쭉 만나서 결혼까지 가라고, 그럼 네 인생 피는 거라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걔가 서울대 다니는 거랑 내 인생 피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너네는 인생 피려고 남자 만나? 아니잖아. 그냥 각자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무조건 내 카페 갖는다. 나도 내가 계획한 인생이 있다 이거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라고 마치 잔다르크처럼 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 방씩 날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이유가 서울대생이어서가 아닌데, 마치 주변에서는 학벌을 보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연애가 길어지면서 남자친구라는 사람도 제게 은근히, 아주 은근히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 같았죠. 승희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수능 보는 건 어때? 내 동기들 보면 다들 나이가 제각각이야. 너도 알잖아. 사람들 이름 있는 학교 들어가겠다고 재수 삼수 끝도 없이 하는 거. 너 어차피 조기 졸업으로 졸업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다시 수능 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거 보기 안 좋더라. 몸으로 일하면서 돈 버는 게 가장 시간 아까운 일인 것 같아. 대학만 잘 들어가서 타이틀 따놓으면 과외 몇 군데 하면서 직장인 월급만큼 돈 벌 수 있는데. 안 그래? 나 봐봐. 네 옆에 내가 이렇게 산 증인으로 있잖아. 네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저는 학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을 벌었습니다. 집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바리스타, 내 카페를 갖는 게 꿈이었기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바리스타 공부를 해왔습니다. 부모님한테 내내 뒷바라지를 받았는데 대학을 가서는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게 싫다고 했어요.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말입니다. 몸으로 일해서 돈 버는 게 제일 아깝다나요? 저런 말을 듣는데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죠. 말은 저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 이면에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또 그 소리 하네? 내가 오빠한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었나? 나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 성적 맞춰서 들어온 거 아니야. 수능 봤을 때 점수라도 보여줄까?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몸으로 때우는 일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였지. 기분 나빠지라고 한 소리는 아니야. 오빠,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 미안한데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상대한테 이미 미안한 소리 한 거고 기분 나쁜 소리 한 거라니까는? 내 토플 성적만 들이밀어도 나도 과외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일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거는 거기 사장님이 내가 입시할 때부터 롤모델로 삼던 바리스타여서 하는 거야. 내가 이것도 오빠한테 엄청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래.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오빠 맨날 나 만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들어갔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던 줄 아냐.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는데 내가 오빠 가르치는 학생이야? 나 오빠한테 뭐 훈계 드리려고 만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자꾸 나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오빠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여? 네,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툭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다.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있는데 걔네 집 엄청 부자다 등등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었습니다. 그냥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만날 때마다 저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다가 저렇게 와다다 이야기를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데 저도 이야기하다가 열불이 나서 제 수능 점수를 보여줬어요. 핸드폰에 늘 지니고 다녔거든요. 왠지 고등학교 시절 나의 노력의 증거 같아서 말입니다. 제 점수를 보고 그 자식 그 다음부터 수능 다시 봐라 뭐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저 수능 점수 좋았어요. 정말 내 꿈을 생각해서 제가 나온 대학교에 들어간 거였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의 학벌부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야, 네 남자친구 진짜 학교부심 장난 아니다. 거의 뭐 학교 과잠바랑 한 몸 아니야? 어떻게 결혼식장에도 과잠바를 입고 와? 어우, 야, 네가 옷이라도 좀 사줘. 옷이 없어서 저렇게 온 거 아니야? 제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친구 별명은 과잠바였습니다. 학교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는 그놈의 과잠바를 1년 365일 내내 입고 다녔다고 할 정도였어요. 결혼식은 물론이고 저랑 데이트할 때 기념일, 그냥 어디를 가던 늘 과잠바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입지 않더라도 꼭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과잠바를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한 번은 우리 학교에 저를 데리러 왔었죠. 그러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남자친구의 과잠바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상대방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서울대 재수없다, 공부만 하는 새님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제대로 발끈해서 화를 냈는데 여기서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야, 야, 너 뭐라고 했어? 뭐? 공부만 하는? 참네. 야, 부모가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학원 뒷바라지했는데 그거 하나 못 받아먹어서 일단 전문대나 들어온 니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아우, 이 꼴통 새끼들. 하여간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놈들이 꼭 자격지심 쩔어가지고는. 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니들은 이거 입고 싶어도 못 입어. 알아? 멍청한 놈들. 아유, 전문대 다니는 거 안 쪽팔리냐? 내가 너였으면 당장 고시원에 처박혀서 다시 공부해서 수능 보든가 아니면 당장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했을 거야. 어? 겨우 이딴 학교 나와서 너희가 뭐 어디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니들 눈 한번 감아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니들 전문대 꼴통들 미래다. 어. 지금도 저 당시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던 제 친구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술을 먹으면 사람 진심이 나온다고 하던데 남자친구는 제 친구들과도 그렇게 자주 어울리고
더군다나 저도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전문대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건 뭐 면전에서 욕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전문대지. 등급이 높아야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놈은 자기가 서울대생이다. 이걸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를 무시했죠. 저 사건이 있고 나서 그놈은 한 달 내내 저한테 사죄를 했고 제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 자식이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 때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사실상 저 때 헤어졌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너무 어렸던 거죠. 그렇게 저는 끊어냈어야 할 인연을 붙들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며 그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눈을 낮춰보는 건 어때?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아무래도 벽도 높게 느껴질 테고 시험 결과 볼 때마다 오빠도 자꾸 자존감 떨어진다며. 오빠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건 아니었잖아. 아니야? 요즘 추세 맞춘다고 갑자기 노선 변경해서 괜히 오빠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오빠가 하고 싶은 일에 덤벼들어야 오빠도 덜 지치지. 남자친구였던 그 자식은 내가 서울대 출신이야 라는 자존심을 앞세워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를 했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어디 대기업을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아주 여기저기 그저 있어 보이는 직업은 다 찔러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 당시에는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래도 성실함에 대한 부분은 믿고 있었기에 그 사람의 취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자존심만 세지 멘탈은 약한 인간이었던 터라 시험에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낙방하면 그걸 위로해주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혹여나 자존심 상해할까 몰래 지갑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었어요. 그런 저의 행동에 그 자식이 크나큰 감동을 했었던가 봅니다. 그해 제 생일날 그 사람은 제게 프로포즈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인턴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들어가 있었죠.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정직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 프로포즈를 했었겠죠? 그 프로포즈를 제가 또 덜컥 승낙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 눈에 콩깍지가 한 10겹을 씌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 일은 순식간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였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어느새 저희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되는 결정적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유, 애들이 만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야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네요.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아들아이 능력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이야 인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간 문제죠. 인턴 기간만 끝나면 곧바로 정직원 되는 건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 그러니 혹시라도 엄한 걱정일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공부머리 하나는 끝내주고요. 사회생활적인 면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애예요. 따님 시집 잘 보내시는 겁니다. 저도 연애하면서 두 번째로 마주한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아들 자랑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결혼 허락을 맡겠다고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을 때도 저한테 그렇게나 자기 아들 자랑을 해댔었거든요. 물론 너도 다 알고 만난 거겠지만 우리 지훈이 보통 인물 아닌 건 알고 있지? 얘 어릴 때 사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도 첨쟁이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 대통령감이 여기 왔다고. 승희 너는 아주 영부인 될 팔자였나 보다. 안 그러니? 아이 그리고 말이야. 우리 지훈이가 지금이야 인턴으로 들어간 거지만은
조만간에 청직원 될 테고, 그럼 너도 좀 여유 있어질 테니까. 아니, 혹시나 우리 지은이가 인턴이라고 월급도 적을 테고, 그에 비해 승희는 연봉도 꽤 된다며? 그래.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무시당하고 살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훈이 이 녀석 계속해서 승진도 하고 할 테니까 너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아,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작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거예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오빠가 취업 준비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시험도 이곳저곳 여러 종목으로 많이도 봤고요. 저는 그럴 때도 오빠가 잘했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당장 오빠가 이번 회사에서 만약에, 아주 만약이지만 정직원 못 된다고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로 사람 무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머나, 우리 승희가 듣던 대로 아주 그냥 똑 부러지네. 똑 부러져. 그래. 요즘 세상에 남자가 전업주부도 한다던데 뭘. 아이, 물론 우리 지훈이가 전업주부 같은 거나 하면서 살 인물은 아니지. 아깝지. 아유, 그래도 우리 승희가 이렇게 누나 같은 마음으로다가 우리 지훈이 뒷바라지까지 해준다고 하니까는 내가 너무 마음이 좋다. 아유, 우리 아들이 아빠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이 아주 좋네.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당시에 예비 시모는 제가 자기 아들보다 돈을 잘 버는 것에 있어서 꽤 불안해하는 듯 했어요. 당신의 그 잘난 아들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했었죠. 어머님 아들이 학력이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 뭔가를 기대하고 만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였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났던 건 학력이고 외모고 그런 걸 보고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자신감, 포부를 믿고 만난 것이었죠. 물론 그게 나중에는 독이 되었지만요. 저 당시에 대화하면서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말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하니 그런 모습을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보일 줄이야.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눌 때는 빼고는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저 그나저나 애들 집은 아유, 제가 듣자 하니까 사돈들께서 애들한테 운을 띄우셨다는데 아유, 제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건가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입방정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았죠.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결혼하게 되면은 신혼집은 친정에서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저 혼자 가장 노릇을 해야 하니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이에 자기 엄마한테 가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상견례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자기네의 욕심도 함께 말이에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건 맞죠?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서 다들 부럽다고 어찌나 난리든지. 위치도 너무 좋던데요. 딱 우리 지훈이랑 승희 직장 중간에 있고. 정말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 집을. 너희 두 사람 다 정말 잘해야 해. 이렇게 양쪽 어른들이 너희 잘 살라고서 팔 벗고 나서주시는데, 응? 아이고, 아니에요. 뭐 별거라고요. 그저 애들이 이제 같이 인생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빚 없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같이 사는 인생. 아이, 저기 사돈. 그래서 말인데요. 아이들 집 명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승희 이름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돈 말씀대로 같이 사는 인생이고 같이 시작하는 건데 명의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애들이 뭐 어른들 말대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 건데 명의 같이 한다고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어떠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 저는 굳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부부간에 네 명이 내 명이 하냐고. 같이 사는 집이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셔서요. 남들 보기에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아유, 맞아요.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죠? 같이 사는 집인데 와이프 명의네, 남편 명의네 하는 거, 그거 영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이런 건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얼굴 봤을 때 의견을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누가 봐도 두 모자가 집에서 말을 맞추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공동명의에 대한 운을 띄우자 그 자식이 잽싸게 자기 엄마 말에 의견을 얹어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도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허허실실 웃고 계시는 저희 엄마 아빠를 아주 만만하게 본 거죠. 예비 시모와 그놈이 공동명의를 이야기하자마자 저희 아빠가 바로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아, 아이고, 남들 보는 눈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이 누구 명인지 남들이 알 게 뭡니까? 우리 이서방한테 누가 그 집 명이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이서방 거라고 해. 누가 뭐 등기부등본 떼어서 오라고 할 거야, 뭘 할 거야. 마음만큼은 공동명의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돈? 그리고 이게 선물하는 사람들 마음인 거죠.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승희 이 녀석 어릴 때 고생을 하도 시켜서 시집 갈 때는 꼭 집안째 해주자 벼르고 있었거든요. 부모 노릇 한번 제대로 하려고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집은 우리 승희 명의로만 해두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말이에요. 사돈 말대로 같이 사는 인생인데 우리 승희 집이 곧 이서방 집 아니겠습니까? 서류야 그저 형식적인 거죠. 아이고, 그렇죠. 아이, 그 형식적인 서류니까 공동명의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뭐, 그러시다면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치찬금 명목으로 낼게요. 그러면 공동명의 괜찮으시죠? 아니, 무슨 부동산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 한번 해보겠다고 대뜸 2천만 원을 내겠다뇨. 저게 대체 무슨 심보인지. 결혼식장을 구할 때도 당장은 여유가 없다고 해서 제일 싼 결혼식장으로 선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결혼식장을 구할 때도, 식대값을 정할 때도,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도 자기네들은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싼 것, 무조건 저렴한 것을 찾던 사람들이 집 얘기가 나오자 없던 2천만 원을 척 하고 이야기하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 표정이 안 좋아진 건 물론이고 저 역시 표정이 정말 안 좋아졌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죠. 어른들이 대화하는 내용에 끼어드는 건 아니다만 저도 참지 못해서 그냥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가 우리 식장 구하고 할 때는 돈이 여유 있지 않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나 보네? 설마 집 얘기 나와서 갑자기 돈이 생겨난 건 아니지? 오빠, 어머니,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저 감사해서 명의 같은 건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뭐가 됐든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집 문제에서는 제 명의로 갈 생각이에요. 음,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명의 말씀하시는 것도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하는 것인지 지금 무슨 거래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오빠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서 얘기 듣고 가서부터 나한테 은근히 공동명의 얘기 꺼내오던 거, 그거 내가 다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거였거든? 솔직히 그렇게 하면 오빠도 알아서 얘기 그만하겠거니 했었어.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와서 오빠가 공동명의 얘기할 줄은 난 솔직히 몰랐다.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 공동명의에 관한 얘기 더 꺼내실 거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집을 안 받을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아, 제가 오해 살 만한 말을 한 거였나 보네요. 승희야, 그런 거 아니라 나는 그냥 너랑 나랑 결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인데 굳이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 따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거야. 정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아, 이거 참 공동 명의로 한다는 걸 이렇게 예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람 마음이 다 같은 건 아닌가 보다. 자기야, 나는 정말 그냥 순수하게 우리 둘이 부부니까 같이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였어.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있는 대로 안 좋아졌고 남자친구 역시 떨떠름한 표정으로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죠. 말끝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니까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자기 욕심을 포장하려 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더 기분이 나빴어요. 대체 나랑 내 부모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겨우 저런 말로 상황을 넘기려 하는 것인지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였던 그 자식도 기분이 나쁜 듯 했죠. 자기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얘기의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른 대화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와 그 아들놈이 끈질기게 공동명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봐. 자네 지금 뭐 직구하려고 결혼하는 건가? 어? 어머머,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집을 구하려고 결혼을 한다니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니 그러는 사돈댁들이야말로 그깟집 그거 공동명의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튕기는 거예요? 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뭐 이혼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늙어 죽을 때 한평생 같이 살 거. 그거 공동명의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이고 참네. 남들이 들으면 뭐 어디 강남에 좋은 아파트라도 해주는 줄 알겠네요. 뭐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요? 아이고,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어. 공동명의 하자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응? 결혼식장 비용부터 해서 죄다 그쪽 집안에서 하자는 대로 수준 맞춰서 맞춰줬더니만은. 아니 고마운 줄을 알고 결혼을 해야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서는 그놈의 명의? 어? 자네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지금 결혼을 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재산을 불리겠다는 거야? 뭐야? 얘기를 해보라고. 아유, 됐어요, 됐어. 오늘 대화에서는 자네랑 사돈이 실수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우리 딸아이 시집 못 보냅니다. 이거 뭐 어디 무서워서 결혼이나 시키겠어요? 공동명의 안 해줬다가는 일을 저질러도 단단히 저지르겠구먼.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뭐? 뭘? 무슨 일을 저지른다는 건데 지금? 응? 우리 아들을 지금 뭘로 보고
너희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그깟 집 가지고서는 아주 유세는. 아이고, 나야말로 우리 아들 그쪽 집안에 장가 못 보냅니다. 예! 상견례 끝은 거의 파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희 아버지가 버럭하고 자리에서 화를 냈고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 역시 단 한마디도 져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똑같이 맞불을 놓았거든요. 남자친구라는 놈도 미간을 잔뜩 찡그린 채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봐? 기분 나빠야 할 거는 오히려 나야 지금. 오빠는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집을 구하겠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오빠가 그걸 말렸어야 하는 거야. 알아? 엄마 아빠 말대로 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나도 너랑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너 알아서 해. 너희 부모님이나 모시고 나가. 장인어른, 아니, 너희 아버지 아주 더 얘기했다가는 내 뺨이라도 칠 기세네, 어? 양가 어른들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있고 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와 서로 원수처럼 노려보며 말싸움을 하고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결국 그날 상견례 자리는 결혼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결혼을 보류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죠. 정확히 상견례 자리 이후로 일주일 동안 그놈과 저는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생긴 가벼운 기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뭐 아니면 도다라는 무시무시한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는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하셨다가도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에 심란해하고 계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당사자만큼 심란하고 복잡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5kg 가까이 빠져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내가 몇 년을 만나온 남자랑 고작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왜 그 사람은 공동명의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다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얼굴 좀 보자고 말이에요. 나가야죠. 헤어지든 결혼하든 결정을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열흘 만에 서로 마주한 저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건 그 사람이었죠. 너는 끝까지 공동명의를 안 하겠다는 건가 보네? 아니야? 맞지? 나는 오늘 내가 너 보자고 연락했을 때 네가 나온 거면 공동명의하고 결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나온 거로 생각했거든? 너도 진짜 대단하다. 나랑 결혼하는 그것보다 너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집 네 명의로 너 혼자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제게 한 말.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는 어떤가요? 우선 저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 거 잘 풀어보자.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식이 저한테 한 저 말 같지도 않은 말,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 결혼을 물러야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길게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헤어지자. 지금 네 말 들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네. 나 오빠랑 연락 안 하고 지내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했었거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괜히 그런 고민을 한 것 같다. 오빠는 나랑 결혼하는데 이유가 아주 명확하네.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집 안 해준다고 했으면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했겠다. 됐고 나는 오빠랑 결혼 안 해. 그렇게 알고 각자 정리할 거는 알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로 하자. 그래, 그러자. 야, 너는 이 결혼 이렇게 엎어지면 후회할 사람이 누가 될 것 같아?
내가 될 것 같아? 미안한 얘긴데 이 결혼 엎어져서 후회할 사람은 너야. 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나 오늘 이후로 네가 나한테 연락해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네 연락처 차단할 거야. 알겠어? 나는 안 그래도 지금 네 연락처 차단했어. 후회하던 뭐를 하던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내 앞날 신경 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정직원이나 될지 그거부터 고민해 너는. 그렇게 짧고 간단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우리의 몇 년의 시간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공동명의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잘된 일이었죠. 물론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마음고생을 좀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밉고 모호하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그 사람이랑 저랑 만나온 시간 중에 추억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파혼을 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저는 서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의 제 카페를 운영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남자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페에 그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온 것이었어요. 가게 점장으로 일해주던 친구가 출산하게 되면서 사람을 구해야 했죠. 어쩐지 익숙한 번호라고 했더니만은 면접 지원자라고 연락해온 사람이 그 남자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면접 시간에 맞춰 저희 가게에 왔을 때야 제가 알았네요. 그렇게 네 사업 하겠다고 하더니만은 정말로 네 가게 차렸네. 멋지다. 뭐 나는 그냥 내가 그 회사 다니긴 했는데 일이 영 내 적성에 안 맞더라고. 아무래도 그렇게 사무직하는 게 나한테는 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이 일 저 일 해보면서 지금 내 적성에 맞는 일 찾는 중이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대학생 때도 서비스직 이런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봤었지 않아. 서울대생이 과외 알바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너무 폼이 안 나니까. 뭐 아무튼 내가 이쪽 일도 궁금해서 지원했는데 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기는 있나 보다. 뭐 결혼은 했어? 반지 없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던데? 내가 결혼을 했던 애를 낳았던 그거는 뭐 오빠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 오늘 여기 면접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면접 관련된 얘기만 해. 나는 오빠가 뭐라고 살았는지 궁금한 거 없어. 그냥 나는 우리 가게에서 일해줄 사람 찾는 거야. 아, 뭐, 그렇지. 야, 승희야, 그래도 너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못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여기서 카페 하는 거 알고 일부러 지원한 거야. 나 여기서 일 안 해도 돼. 일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좀처럼 연락이 닿아야 말이지. 승희야, 나 너랑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정말 생각 많이 했어. 반성도 많이 하고. 너랑 장인어른 장모님 많이 마음 상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생각이 들더라.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일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없더라. 승희야, 나 이번엔 진짜 사법고시 붙을 것 같아. 이번엔 예감이 정말 좋거든?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하면 진짜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나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제가 카페 하는 걸 알고서 찾아왔던 거라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시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나요? 그러면서 이번엔 다르다고, 이번엔 자기가 꼭 해낼 거라고 자기랑 다시 시작해보자는데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랑 헤어지면 네가 누구랑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큰소리치며 헤어지자고 하던 인간이 변한 게 하나가 없었어요. 그 자식이 저한테 애걸복걸하던 와중에 지금의 제 남자친구가
가게에 들어왔죠. 그렇게 결혼하자 다시 시작하다 하던 놈이 제 남자친구가 들어오니까 꼬랑지 축 내리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더라고요. 면접 결과 연락달라면서 말입니다. 면접 결과 연락달라. 그 말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그 자식이 제게 면접 지원한다고 연락해왔던 번호도 차단하고 제 번호도 다시 바꿔버렸어요. 2번 다시 그런 추악한 인간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대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그놈과 엮이는 일이 없게 만들자라는 의지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때나마 결혼하려 했던 그 사람 정말 찌질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저는 이제 그만 글을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